예, 라디오 문화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80만 구독자 채널 닥터 딩요를 운영하고 계시는 내과 전문의 김태균 선생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유튜브 저도 가서 봤는데 너무 제가 본 편이 그 심근경색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편이었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딱딱딱 짚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던데 왜 채널 이름은 닥터 딩요인가요? 브라질의 축구 선수 호나우딩요 네. 라는 선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야 다 당연히 알죠. 요즘에는 호나우지뉴로 불리는 음, 그 선수가 이전에 제가 한창 축구를 볼 때는 호나우딩요였고 네. 이제 제가 그 선수를 닮아서 어, 친구들이 이제 별명으로 딩요다. 딩요야 딩요야 이렇게 불러서 저희가 오늘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호나우딩요가 되게 선한 얼굴이잖아요. 진짜 그 눈매나 이런 부분이 선하신 게 닮았어요. 아유, 눈이 감사합니다. 크시고 맑은 눈을 가지셔서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일부러 붙이신 거군요. 네네. 이게 그 구독자를 모으는데도 유의미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지 않았나. 라디오는 오늘이 처음이시라면서요? 네, 처음입니다. 혹시 긴장되시고 그러신가요? 긴장이라기보다는 좀 신기합니다.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두리번 하시길래 긴장하셨나요? 네. 80만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채널 운영자신데 뭐 긴장을 하셨겠습니까만은. 네. 그럼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새해가 되면 진짜 다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가 목표인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뭐 자기 관리하는 분들도 많고 운동이랑 식단 이런 관심은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운동, 식단,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성인 비만율은 10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좀 독특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원래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OECD에서 가장 사실은 비만율이 낮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 2020년부터 기점으로 해서 예. 젊은 남성에서 특별히 좀 그 집단에서 비만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집콕, 비대면, 네. 뭐 스트레스, 활동량 저하 같은 현상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근본적인 원인은 배달 음식.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 아무래도 뭐 식당 음식이랑 다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달 음식이 아무래도 피자, 치킨 이런 좀 고열량,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거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초가공 식품 위주로 먹게 되면서 특히 젊은 남성에서 비만율이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재밌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식당 가는 그만큼도 걷지 않는 거 아니냐. 운동 부족. 네, 그만큼도 영향이 약간 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어쨌든 식단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저는 이제 과학을 전공해가지고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뭐 많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 한 이게 몸에 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의학에서도 저희가 환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난 안 먹는데도 찐다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먹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활동량 이 두 가지를 거의 대부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성에서 비만율이 증가하는 것도 결국은 먹는 거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 다이어트 비디오 뭐 이런 것도 어렸을 때 많이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운동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또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식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운동과 식단이 거의 두 가지 축이었다면 지금은 그 외에 어떤 위고비, 뭐 마운자로 이런 비만 치료제 열풍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기전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참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짧게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감사하죠. 네. 위고비는 우리 몸의 GLP-1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하는 주사고 호르몬을 네.
마운자로는 GLP-1과 GIP 두 가지를 자극하는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호르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일까요? 네. GLP-1, GIP가 우리 실제로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나옵니다. 실제로 소장에서 나오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인데 네. 얘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네. 먼저 췌장에 가서는 인슐린 나와. 인슐린을 내보내는. 인슐린 나와. 그다음에 뇌에 가서는 그만 먹어. 야. 배불러. 예. 그다음에 위에 가서는 소화 천천히 해. 음. 요런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하는데 딱 느낌에서 오시겠지만 그만 먹어. 이 작용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주사가 이런 인크레틴 GLP-1 주사가 되겠고 예. 이 인크레틴의 아주 똑똑한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이런 뭐 당뇨약은 인슐린 나와 이 작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저혈당에 빠진다든지 비만약도 이제 그만 먹으라는 이런 작용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식욕이 억제되거나 모든 욕구들이 억제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 GLP-1이나 인크레틴 주사들은 딱 식사를 할 때만 기가 막히게 딱 밥을 뜰 때만 그만 먹어. 인슐린 나와. 이렇게 똑똑한 스위치가 켜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만 주사가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고 다만 이게 단점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인크레틴은 작동 시간이 짧습니다. 실제로 방광기가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 약으로 개발을 못했던 건데 2분마다 주사를 우리가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노보랑 릴리랑 두 회사에서 의료공학으로 방광기를 160시간, 120시간 이렇게 일주일로 늘리면서 드디어 약으로 개발이 가능해졌고 그게 일주일로 길어지니까 체중 감량 효과도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비만 주사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만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이게 그 선택적인 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주 뭐 100%딱 정확하게 그럴 때만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선택적이라는 측면이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갈망도 여러 가지 좀 한꺼번에 여러 의욕을 무차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낮추고자 하는 기가 막히게 뭐 식욕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나중에 설명드릴 뭐 술, 담배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만 똑똑하게 낮추는 선택적인 효과가 또 있고 또 시간도 딱 밥을 뜰 때만 좀 더 선택적으로 나오는 아무리 주사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맞아놔도 딱 식사할 때만 선택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그 선택적인 거를 찾아내셨겠죠. 연구자들이.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 호르몬이 원래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걸 찾아낸 거군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는 2분만 작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제 잠깐 사실 배부른 느낌도 2분만 참으면 또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길게 늘려놓은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약이 도입된 지가 꽤 시간이 흘렀다면서요. 그동안 현장에서의 변화는 체감하고 계실까요? 실제로 저는 그 믿지 못할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체중이 줄면서 미국인들의 체중이 줄면서 비행기 연료가 1.5% 절약됐다. 네, 뭐 이게 연간 수천억 원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가 헬스장에서 PT를 끊는 회원님들이 상당히 줄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체감을 하는 게 제가 헬스장 매일 다니는데 몇 년 이렇게 쭉 보면 최근에는 확실히 좀 헬스장에 사람이 없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또 주변에서 내가 뭐 주사를 맞고 있다 이런 걸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오픈하지 않은 분들까지 치면 정말 많을 것 같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먹는 위고비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좀 더 이런 비만약들이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비만도 사실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만으로 병원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헬스를 끊는 그런 분들이 줄었다고 하면 그 질병이 조금씩 좀 적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비만 주사의 허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의 허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뭐 조정이 된다면 더 확실히 지금 사실은 이 주사가 나왔을 때 벌써 비만이 거의 다 정복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복되려는 시작 단계에 있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체감할 정도이긴 하다. 맞습니다. 하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비만 치료제의 뿌리가 독 도마뱀 침 성분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아나운서님은 네. 혹시 길라몬스터라는 도마뱀을 들어보셨습니까? 길라 몬스터요. 네, 못 들어봤어요. 이 도마뱀이 네. 미국 애리조나부터 멕시코까지 사막에 사는 독도마뱀 이름인데 네. 우리 몸의 인크레틴 이름이 GLP-1이지 않습니까? 이 길라몬스터에도 인크레틴이 있겠죠. 네. 이 길라몬스터의 인크레틴 이름이 엑센딘4라는 성분입니다. 예. 이 성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우리 GLP-1은 아까 말한 대로 치명적인 약점이 시간이 네, 2분이었는데 짧다. 예. 네, 엑센딘4는 무려 2.4시간, 오. 72배, 72배의 작용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2분이면 아까 말했듯이 약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는데 2.4시간이면 어떻게 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맞으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2005년에 네. 바이에타라는 약으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 당뇨약으로 처음에 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인크레틴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인슐린 나와. 그다음에 그만 먹어. 근데 그만 먹어라는 작용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때는. 아, 그래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고 네. 인슐린 나와 여기에 집중을 해서 당뇨약으로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고 실제로 바이에타는 그렇게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게 2.4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60시간, 120시간 일주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려보니까 복용 접종 편의성도 네. 이제 훨씬 좋아지고 그렇게 시간을 늘려놓으니까 체중 감량 효과도 훨씬 커지면서 이게 지금 이제 비만 주사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도 도마뱀에 있는 호르몬처럼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생물들은. 네, 음식 배고프면 음식을 먹게끔 하는 뭐 호르몬 작용들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럼 먹다 보면은 어느 정도 먹었을 때는 그만 먹어야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맞습니다. 그만 먹으라고 또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있을 텐데 우리 사람과 도마뱀이 어떤 같은 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게 지속되는 시간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뱀에 있는 거를 우리 사람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해서 탄생한 약이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이 복용량 같은 거를 임의로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이. 혹시 뭐 그런 분들 있다고 들으셨어요? 아니면 괜찮은 건지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들었습니다. 네. 예, 이거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해진 용량보다 더 맞는다기보다는 네. 원래 용량이 식욕 조절을 하는 그 고용량은 위고비 기준으로 2.4ml입니다. 네. 세마글루타이드 기준으로 2.4ml를 처음부터 맞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아무래도 안전한 편에 속하는 약은 맞지만 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거에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뭐 담낭 질환이라든지 뭐 췌장 질환, 어지럼증 이런 것들은 드물긴 한데 가장 많은 부작용은 구역 구토입니다. 네. 이 구역 구토가 정용량을 지켜서 맞아도 거의 절반에서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 그렇기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2.4ml를 처음부터 맞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양을 줄여서 처음에는 10분의 1, 0.25ml부터 맞습니다. 위고비 기준으로. 그래서 4주마다 용량을 조금씩 올려서 무려 5개월에 걸쳐서 네. 4주 해서 5개월째 2.3ml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용량 조절, 타이트레이션이라는 프로토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냐면 이제 급하게 맞는 분들이 2.4ml부터 맞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고. 약간 몸이 적응을 할 시간 같은 걸 줘야 하는데, 네. 그죠? 바로 그냥 처음부터 네, 정용량을 넣는. 네, 이게 뭐 실수든, 네. 그다음에 고이든 이렇게 정용량부터 2.4ml부터 맞게 되면 사실 뭐 살이 화끈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극심한 구토, 뭐 탈수, 심하면 뭐 췌장염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5개월 정도는 우리가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의사 처방 아래 저용량부터 이 프로토콜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김태균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비만 치료제 이 약품들을 추천을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 약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분들은 맞아야죠. 네. 실제로 어떤 분들이 맞아야 할까요? 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 키 몸무게 이제 제곱을 해서 나오는 그 네. 수치 우리 소위 비만도라고 하는
그게 30 이상이면 적응증이 되고 그다음에 27 이상이어도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 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뭐 요즘에는 수면 무호흡 이런 것까지 적응증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전에 여러 가지 비만약에 비하면 이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저도 필요한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처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내과 전문의 김태균 선생님과 함께 새해맞이 다이어트에 대한 다짐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깐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타샤니의 경고 듣겠습니다. 예, 라디오 문화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김태균 선생님과 함께 새해맞이 다이어트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비만 치료제, 비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셨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짚어본 셈인데 부작용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뭐 근육이 함께 빠지는 근감소증, 또 약을 끊자마자 체중이 다시 돌아오는 요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사 바로 끊으면 또 다시 바로 살이 찐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게 부작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고 네. 평균적으로 1.7년 안에 네. 대부분이 원래 자기 체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1.7년 안에요. 네, 그래서 좀 사실 허무한 이야기이긴 하고 이론상으로는 만약에 다른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상 평생 맞아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네,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여주셨어요. 네. 예. 실제로 뭐 평생 맞는 것이 원래 권고사항은 아니고 네. 자기 적정 체중에 도달하게 된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추가로 더 맞는 걸 공식적으로 권고 주기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일단 근감소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 우리가 실제로 뭐 어떤 방식이든 살을 뺄 때 제지방이 있고 체지방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빠지는데 네. 지방을 제외한 수분 근육 이걸 지방을 제외했다고 해서 제지방이라고 합니다. 아, 지방을 제외한 수분 근육. 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최대한 우리가 보존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빼야 될 건 체지방. 체지방, 뭐 내장 지방 이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다이어트든 제지방이 전혀 내려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이게 아주 드물게 실제로 우리나라 H 약품에서 근육량을 보존하면서 지방만 빼는 약이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일상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고 예. 실제 우리 다이어트 용어로 또 이런 거를 상승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네. 제지방이 완전히 보존되거나 업되면서 체지방만 빠지는 이런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제지방이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걸 최대한 세이브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예. 이 오늘 주제인 GLP-1 주사는 그나마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지방을 가장 보존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감량분의 80%가 지방 쪽에 몰려 있다. 네. 제지방이 20% 정도다. 그래서 상당히 세이브되는 안전한 약이고 물론 이제 근감소가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우리가 건강한 식단 운동으로 빼는 방법으로도 제지방이 어느 정도는 빠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비견할 만한 상당히 선방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비만 주사의 가장 큰 약점은 네. 부작용이라기보다 약값이라기보다 사실은 평생 맞아야 되는 것. 예, 이게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해서 이런 점을 이제 노보나 릴리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먹는 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평생 비싼 주사를 맞아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가 등장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효과라든지 부작용 측면에서는 주사를 맞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나요? 일단 노보에서 네. 먼저 먹는 위곱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름이 말 그대로 먹는 위곱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위곱이랑 성분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다만 이제 위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넣어놓은 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나온 지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효과나 부작용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노보에서 발표한 바로는 효과가 동일하다. 주사제와 그리고 부작용도 아마 동일하지 않겠나. 다만 이게 약값이 7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이걸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또 까다로운 복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야 되고 물을 뭐 120cc 맞춰서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먹고 나서 또 공복을 30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까다로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노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사제를 먼저 맞고 유지요법으로 권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제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이룬 다음에 유지를 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해라. 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 올해 아마 들어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릴리에서는 반대로 이제 똑같은 GLP-1 성분이 아니라 오포글리프론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3상 진행 중인데 네. 만약에 이게 임상을 통과하게 되면 훨씬 더 획기적인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얘는 훨씬 더 약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예. 또 복용에 그런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뭐 네. 이렇게 딱 지켜야 되는 뭐 맞습니다. 공복에 먹어야 되고 이런 제약이 없이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네, 그래서 이게 올해 3상 나올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들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비만에는 무조건 이거 먹으면 돼, 뭐 이 주사 맞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경계성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네. 사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을 먹고 평생 내 체중을 관리한다. 는 것이 조금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비만 먹는 약을 네.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켜서 미국 비만 인구 전체에게 일종의 구독 경제로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 경제요. 네, 내 식욕을 구독한다. 네. 뭐 비만 약의 대중화, 음. 민주화 이런 컨셉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물론 네. 뭐 정말로 약이 필요한 분들은 약값이 다운되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약을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든 식욕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조절되었든 네. 어떤 사람이든 저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식단과 운동은 영원히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증거가 네. 그 증거가 바로 접니다. 어. 저는 실제로 무식욕자거든요. 네. 실제로 저는 식욕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매일 식단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먹고 싶지 않으면 건강 관리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체중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지나 이런 부분에서 예. 좀 더 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체중만 건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뭐 암이나 치매나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병들에 있어서 체중만 조절되었다고 해서 단 하나의 생활 습관이 조절된 것이지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다양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유지하는 거는 뭐 비만 약을 먹든 네. 뭐 구독 경제를 하든 의지로 하든 반드시 식단과 운동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약이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다운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겠구나 조금 뭐 소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잠깐 제가 이건 되게 이제 거시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 비만 약을 좀 만병통치약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주요 그룹을 한 그룹만 좀 집어달라 하시면 네. 아무래도 정상 체중인 분들 음. 정상 체중인 분들이 요즘에는 미용 목적으로 조금 뭐랄까 체중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SNS나 여성분들 네.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당연히 정상 체중에서 이런 비만 주사를 맞게 되면 저체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영양실조, 근감소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일 주의해야 될 그룹은 정상 체중이 맞고 이 주사는 반드시 미용 목적이 아닌 건강 목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면 나의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균 선생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잘 못 먹어서 그래서 체중이 잘 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체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어쨌든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영양분을 똑같이 흡수를 해도
체중이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네. 우리가 크게 유전적인 부분, 체질이 맞습니다.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하고 이 유전적인 부분이 체중에 있어서 네. 영향을 미치는 걸 크게 세 가지 정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식욕 호르몬, 포만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 그냥 식욕의 차이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포만 호르몬인 렙틴이나 오늘 주제인 인크레틴, 그다음에 식욕 호르몬이라 불리는 그렐린 이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뭐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좀 재밌는 거는 두 번째가 우리가 운동이라 하면 뭐 활동량이라 하면 이거는 이제 유전이라기보다는 의지의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운동까지는 아닌데 운동이 아니면서 무언가 활동을 해서 열량을 태우는 그거를 NEAT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일까요? 기초 대사량은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네. 내 체온이나 뭐 심장, 뭐 호흡 이런 걸 유지해 주는 그 부분이 물론 크긴 한데 네. 그거를 넘어서 운동과 사이에 있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소위 말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조금만 늦게 와도 계단으로 바로 뛰어 올라가는 분이라거나 뭐 집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데 계속 정리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걸 NEAT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이라고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네. 하루에 200에서 500칼로리, 500kcal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들은 주로 이게 체중이 좀 덜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도 재밌는데 네.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아, 먹어서 푸는 분들이 있고 네. 예,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막 식음을 전폐하는 입맛이 뚝 떨어지는 네. 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이 유전이 체질이 심지어 체중의 50%에 기여한다. 50%에 기여한다는 분석까지 있을 정도로 이게 유전의 힘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언제나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몰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생활 습관 역시 식단 운동에 집중하고 네. 이런 유전자는 경향성일 뿐이다. 숙명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체질, 그러니까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살이 안 찌는 체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 빼는 방법이랑 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역시 너무 이제 짧게 얘기하면 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고 이걸 막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역시 이것도 제가 핵심만 짚어서 한번 짧게 설명드려보면 네. 살 안 찌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는 포만감에 대한 내 인지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식욕을 10점 만점으로 식사량을 네. 봤을 때 딱 기분 좋은 최대한 많이 먹는 게 8점이고 더 먹어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10점이라면 네. 6점으로 세팅하자. 조금 덜 먹자. 맞습니다. 네. 조금 덜 배부른 느낌, 약간 배고픈 느낌. 이것이 나에게 가장 건강한 점수다. 네. 지금 이 정도 느낌이 살이 빠지는 느낌이다. 이런 이 식욕에 대한 인지 재고조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누구나 아시는 다이어트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술, 야식, 후식, 간식입니다. 네. 네, 이 중에서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간식, 간식 정말 못 참을 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삶은 달걀, 채소 스틱, 곤약면, 두부면, 견과류 소량입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 도저히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네. 하면 조금 맛있는 간식은 예. 맛있으면서 안전한 게 이제 그릭 요거트, 예. 과일 이 되겠고 예. 과일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게 블루베리, 예. 방울토마토 예. 이거 두 개가 가장 안전하고 예. 당뇨가 없는 분에 한해서 사과 하루 한 개까지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들으시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희망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체중을 위해서 이 포만감
밥 적게 먹고 술, 야식, 후식, 간식 이거 다 포기해야 되고 삶은 달걀 이런 것도 맛도 없는데 힘든데 벌써부터 피곤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의 필살기. 필살기 이런 거 좋죠. 네,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네. 이게 이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네. 탄수화물인 밥을 마지막에 먹는 방식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문화에 조금 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채소와 단백질을 일종의 식전 도시락으로 싸서 들고 다니다가 예. 본식을 앞두고 있을 때 15분 전에 이걸 먼저 먹는 겁니다. 네. 예, 뭐가 됐든 채소와 단백질을 먹고 네. 15분 뒤에 어떤 식사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이 훨씬 줄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양을 먹더라도 혈당 반응이라든지 체지방으로 가는 이 대사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예. 이 거꾸로 식사법은 실제로 당뇨 환자뿐만 아니고 여러 체중 감량에서도 확실히 입증된 간단한 방법이 되겠고 이 채소와 단백질로 또 추천할 수 있는 것이 네. 채소는 거꾸로 식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건강한 채소 꼽아달라 이렇게 네. 하시면 깻잎, 케일, 음. 시금치 이 세 가지가 가장 건강한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깻잎, 케일, 시금치. 맞습니다. 네.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녹색잎 채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장 건강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맛이 없다.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채소. 그러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네. 이런 채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단백질은 우리 누구나 또 이거 뻔한 얘기긴 한데 잘 아시는 가장 건강한 단백질 4가지. 네. 두부, 달걀, 흰자, 생선, 닭가슴살. 이거 중에 어떤 것이든 뭐 상관없고 뭐 고기 먹고 싶다. 적색육 하면은 살코기로 해서 충분히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소 중에 깻잎, 케일, 시금치,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랑 같이 먹을 때 뭐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거 괜찮습니까? 그런 것도? 상추 좋습니다. 상추를 포함해서 뭐 배추 이런 것들이 이제 설포라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 안 좋은 채소가 없습니다. 안 좋은 채소가 없는데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조금 더 만약에서 뭐 굳이 등수를 나누자면 깻잎, 케일, 시금치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고 예. 상추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채소들은 다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겠군요. 이렇게 고깃집 가가지고 삼겹살 같은 거 같이 막 구워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나는 다이어트해서 안 가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상추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추부터 막 입에 넣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조금 고기를 즐겨도 된다. 사실은 그 정도로. 고기라는 것 자체도 단백질 지방이기 때문에 고기랑 상추를 같이 드셔도 네. 나중에 밥 볶아 주지 않습니까? 예. 탄수화물 어차피 뒤에 먹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예. 삼겹살 집에 나오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군요. 네, 그 집에서 먹는 방식대로 우리가 평소에도 먹기만 한다면 네, 충분히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앞쪽에 먹는 거를 경계하면 맞습니다. 그 생각만 머리에 잘 넣어놓고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그게 포인트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비만 유전자가 이게 무려 93만 년 전에 인류 멸종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한 결과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상당히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아까 그 93만 년을 포함해서 인류가 이런 지방 축적의 고효율 유전자를 갖는 그 변곡점이 3번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크게 첫 번째가 영장류와 분기되는 우리 침팬지 공통조상에서 분기되는 600에서 800만 년 전에 네. 실제로 우리 그 지방이라는 게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예. 네, 백색 지방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보존하는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지방이고 살을 빼고 싶은 지방. 맞습니다. 네. 네, 갈색 지방은 체온을 보존하는 열을 발생하는 지방입니다. 네. 그래서 침팬지나 다른 유인원들은 이게 왔다 갔다 잘 됩니다. 그래요. 네,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게 잘 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차단이 되는 게 그 600에서 800만 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백색 지방으로 거의 올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인류가
사헬란트로푸스 시절인데 뇌 발달을 위해서 뇌 발달을 예, 위해서. 뇌가 지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필요했고 네. 예, 그것 때문에 이런 백색 지방을 끌어모으는 예. 이런 유전자를 획득하게 됐다고 하고 말씀해 주신 93만 년 전에는 네. 이때 실제로 11만 7천 년에 걸쳐서 인류의 98.7%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인간 개체가 예. 1280명, 네. 1280개체밖에 안 남는 오.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인간 입장에서 거의 멸종에 멸종위기. 다다를 뻔한 네. 네, 시점이 있었고 이때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뭐 빙하기의 장기화, 해수면 온도 하락, 그다음에 아프리카, 유라시아에서 대규모 가뭄 등이 겹쳐서 네. 이렇게 대멸종에 가까운 일이 있었고 네. 당연히 그 1280명 살아남은 개체는 굉장히 기근에 강한 유전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두 1280명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있었고 네. 세 번째가 네안데르탈린이 호모사피엔스랑 같이 공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네안데르탈린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네. 지방을 잘 축적하고 혈당을 보존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 분들과 우리가 6만 년에서 7만 년 전에 교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생 인류 우리들의 유전자의 1에서 4%가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세 가지 변곡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방 축적을 강하게 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획득하게 됐고 사실은 이런 유전자들이 네. 생존에 유리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를 발달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지방이 백색 지방이 필요했다. 네, 그리고 또 기근에 네. 버티기 위해서. 네. 하지만 이제 불과 100년 전부터 네. 우리의 식량이 폭발하면서 이런 유전자의 역습을 받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거슬러서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또 너무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시대니까 이런 시대를 거치다 보면 또 지방을 저장하지 않는 미래 인류가 또 될 수도 있겠군요. 지금 93만 년 전부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우리 인류가 93만 년 정도 더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면 비만으로 인해서 생존에 불리해야 됩니다. 비만 인구들이 다 병 걸려서 돌아가셔야 그런 유전 선택압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이제 의료기술로 다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일은 크게 없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비만이라는 게 그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의 의지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걸 짚어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진화의 결과라는 얘기를 드렸고 앞서서 이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이제 식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축을 얘기하자 그러면 운동도 분명히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은데 살 안 찌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꼭 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근손실 같은 경우는 또 맞습니다. 유의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운동이 좋을지 이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식단과 양대 축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을 빼는 행위 아이 두로서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되자 IM으로 접근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매체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다니는데 예. 살을 예. 빼는 행위에서는 식단과 운동이 9대 1입니다. 근데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되자는 측면에서는 6대 4 정도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추천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누구나 생각하는 가장 좋은 운동 중강도 유산소 운동 네. 소위 말해서 달리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또 러닝 열풍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게 실제로 가장 좋습니다. 내장 지방 감소에 가장 탁월한 걸 꼽으라면 역시 뿐만 아니고 모든 건강 측면에서 이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최고의 운동임이는 확실히 맞고 네. 이것만큼 효과가 거의 동등하게 나온다 하는 것이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라고 해서 네. HIIT라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력 달리기를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전력 달리기를 하고 쉬고 이런 방식 등등이 있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하게 되면 중강도 1시간 한 효과가 히트 20분 한 효과와 비슷하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하는 운동은 역시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지방을 보존하는 측면
그리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네. 내 몸이 커지기 때문에 내 몸을 보존할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올해는 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싶다고 다짐하시는 분들, 청취자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게 결국 유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가 유전이 기여한다고 볼 정도로 여러 가지 뭐 비운동성 활동, 열 발생이라든지 뭐 식용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로 인한 폭식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둘째는 그냥 이런 유전자를 사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거를 현대 식품 회사들이 그 틈을 벌리기 위해서 정말 초홍식품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 같은 걸로 심지어 어떤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냐면 당 중독, 지방 중독, 음식 중독 이런 중독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정말 집요하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품 산업 구조에서 소위 말해서 내가 살이 찌지 않도록 버티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고 말 그대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는 원래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단, 네. 운동 또 필요하면 우리 앞에서 말씀 나눴던 비만 주사 뭐 네. 정말 필요한 분들은 그런 거에 도움을 좀 받아서 올해는 꼭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이 있지만 운동과 식단으로 스트레스 덜 받는 다짐을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주셨습니다. 오늘 김태균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해 주신. 저는 뭐 오늘 라디오가 처음이었는데 네.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진행을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죠. 뭐 조금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제 말씀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